세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앞서 있고 누군가는 뒤처져 있다. 혹시 당신도 그 이유를 노력 혹은 재능이라 생각하는가? 유럽인들과 아프리카인, 유전자적으로 유럽인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동양인과 서양인은 분명히 그 차이는 태생적인 것과 그리고 유전자 측면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800페이지로 가득 찬 이 책을 5글자로 아주 짧은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다. 10분 안에 책 한 권인데 오늘 소개할 책은 10분 안에 설명드리면 좋은 내용은 다 빼먹은 것 아니냐 라는 말을 분명히 들을 게 뻔해서 솎아내고 또 솎아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을 담았습니다. 알고도 못 보는 책 총균세입니다. 현대지식 교양서의 조상격 도서, 전세계 지성인들이 꼽은 필독서, 서울대학교 필독서라고는 하는데 라면을 먹을 때 안정적으로 책상을 보호할 수 있고 강도가 들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두께, 솔직히 읽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보통 책을 쓴 저자를 설명할 때 한 줄로 말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다방면으로 지적인 사람이다 보니 생태학자, 지리학자, 역사학자, 언어학자, 조류진화론 학자 등 학자 중에서도 탑이라고 추켜 세워지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 제대로 답하려면 제대로 된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이 책이야말로 그 날카로운 질문을 매 챕터마다 무서울 정도로 보여줍니다. 그만큼 가시적인 답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때는 1972년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호주 북부의 뉴기니 섬에 있었다. 그곳에 얄리라는 한 흑인 정치가와 대화를 하는데 백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산업시설을 잘 만들죠. 어떻게 그걸 우리 섬에 가져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섬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왜 백인은 가능하고 우리 흑인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 질문을 시작으로 그것에 해답을 주기 위해 제레드가 긴 시간에 걸쳐 쓴 책이 바로 총균세입니다. 왜 백인은 흑인들보다 산업화가 빠른지, 왜 흑인이 백인을 따라잡지 못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백인이 더 우월한 유전자여서 라고 말이죠. 지능적으로 나아가 DNA가 모든 면에서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 바로 총균세인 겁니다. 168대 8만 스페인 군대와 잉카 제국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168명으로 8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No. 그런데 실제로 스페인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정보입니다. 잉카 제국은 정보가 없었어요. 13년 전에 선조들의 후임달을 기록해서 전파했고 지형지물, 제압 방법 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조들이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운 겁니다. 스페인 군대는 전쟁을 준비했고 잉카 제국은 하지 않았죠. 잉카 제국은 인디언들이 황제의 앞길을 닦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군대는 매복을 준비했죠. 무엇보다 총이 있었고 그 소리에 놀랐다고 합니다. 잉카 제국의 인디언들은 처음 보는 총과 말을 탄 군인들을 보며 겁에 질린 나머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며 산더미처럼 쌓여 질식해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때 약 7,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다음은 쇠인데요. 칼과 갑옷이 있었죠. 발전된 기술이 있었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균입니다. 유럽인들은 더 무서운 것을 몸속에 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균이었습니다. 칼 한 번, 총 한 번 안 쓰고 인디언들을 압살했죠. 천연두, 장티푸스, 홍역 이런 균들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95%가 죽어나갔습니다. 가축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면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제공한 거죠. 그렇다면 유럽인들이 원주민보다 기술이 더 발전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농업혁명입니다. 농사는 협업으로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죠. 그래서 모입니다. 안정적인 곡식이 쌓이겠죠. 여성들이 출산,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겠죠. 부족이 도시가 되고 도시가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질적으로 서로 잘하는 것을 하게 되는 분업 형태를 띠게 되고 이에 따른 전문가가 형성되고 더 질 좋은 협업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문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찾아오게 되는 두 번째, 바로 문자입니다. 식량 생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문자가 새로이 발전하는 특이점이 있었죠. 쌓이는 곡식의 숫자를 세야 하기 때문에 표현 방식을 만드느라 결국 문자는 농업혁명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나 그 문자는 또 다른 이점이 있었죠. 바로 선조들의 시행착오를 기록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까 잉카 제국의 정복도 설명이 되는 거고 칼, 창, 갑옷을 만들기에도
용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고작 농업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축입니다. 남아메리카의 경우 가축이 될 대형 포유류가 라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은 개, 소, 말, 돼지, 닭 포함 13종 이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유럽 사람들은 이런 가축들의 병 때문에 고생을 먼저 겪게 됩니다. 대를 물려가며 항체가 생겼고 13종류의 균을 온몸에 품고 아메리카에 갔기 때문에 라마라는 포유류밖에 없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들이 가진 균만으로 그대로 몰살당한 것이죠. 동물 가축화 하나로 저항력이 생겼고 면역성을 지닌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접촉하면서 유행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심한 경우는 99% 인구가 몰살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는 농사를 안 지었을까요? No. 여기도 지었겠죠. 그러나 확산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럼 왜 확산이 안 되었을까요? 지능이 부족해서 피지컬이 떨어져서 우월한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No. 바로 지리적 환경 때문이었어요. 아프리카는 대륙이 종으로 깁니다. 미국도 대륙이 종으로 길죠. 농업 확산이 안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라시아는 횡으로 깁니다. 위도가 같으므로 기후, 식생, 토양이 일치하는 거죠. 좌측 농작물이 우측으로 이동이 용이한 겁니다. 예를 들어 종으로 된 우리나라를 보면 제주도에 있는 귤농사가 서울로 가져온다고 똑같이 재배가 될까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들은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남북 아메리카의 동물들이 멸종된 결과로 가축화할 동물들이 아메리카보다 유라시아에 훨씬 많아진 거죠. 가축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식성, 두 번째가 성장, 세 번째가 감금, 네 번째가 성격인데요. 식성은 소와 사자가 똑같이 450kg이라고 가정할 때 소를 잡아먹을 때까지 옥수수 4,500kg을 준다고 가정하면 사자를 잡아먹을 때까지는 소 10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자를 잡아먹으려면 45,000kg의 옥수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사자는 가축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겁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코끼리와 고릴라는 15년을 길러야 잡아먹을 수 있어서 여기서 실격입니다. 다음은 성격인데요. 회색곰은 몸무게 770g으로 사자와 소보다 2배 이상의 가축을 제공받습니다. 문제는 성격이 더러웠죠. 유라시아 대륙은 운 좋게도 이렇게 가축화시킬 수 있는 동물이 많았습니다. 젖을 얻고 비료, 털, 노동력을 얻는 겁니다. 가축으로 수많은 자원을 얻었다 하지만 그중 베스트는 바로 균이었죠. 이 균을 전한 가축들 덕에 유럽은 아메리카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제시한 인류의 문명을 바꾼 결정적 조건은 각 대륙의 민족들이 언제 어떻게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되었는가 하는 시기와 지리적 차이는 그 이후 각 민족이 대조적인 운명을 결정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거죠. 제일 먼저 출발한 지역인데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중심이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유럽이지만 아시아에는 공자, 석가, 예수가 있었듯 무조건 세상의 중심은 아시아였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유럽이 중심이 되었을까요? 중국 명나라는 엄청난 조선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미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럽은 발견했을까요? 왜 그들은 아프리카까지 가서 노예를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중국은 쇄국 정치를 시행합니다. 기술 유출을 막으려 국가가 고립되고 기술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방벽을 만들고 쇄국 정치를 시행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고 고립이 된 겁니다. 유럽은 원래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 덕에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한 것이고 궁극적인 지리적 요소로 인해 중국은 일찍 통합되었고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열된 유럽은 각 나라 사이의 경쟁을 촉진했고 기술, 과학, 자본주의 진보를 육성했지만 통합된 중국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총균세로 보아 백인들은 우월했던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영상 초반 5글자로 말할 수 있는 이 책의 핵심은 바로 환경 결정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럼 일종의 결정론인 건데 그렇다면 사람의 의지와 노력은 무시되는 걸까요? Nope. 모든 것은 환경 때문이다 라는 운명론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가능했던 출발 조건 자체가 달랐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라톤에서 스타트라인이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결정론이 아니라 구조적 이해의 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유럽은 우연히 뭐든 잘 됐다는 얘기인가? Nope. 오히려 이 책은 유럽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죠.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해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질문이 바로 만약에 아프리카에 더 많은 가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건 운빨이라는 건가? Nope. 그렇다고 지금의 우리 삶까지 운명으로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구조가 만들었지만 미래는 우리가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그저 이 책은 여러분의 현재 조건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라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환경을 설계하고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든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단순히 능력만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이라도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는 것처럼요. 자기개발에서는 습관, 사람, 정보의 흐름 등 유리한 환경을 설정해야 성장하기 좋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두 사람이라도 책을 읽는 환경, 피드백을 주는 사람, 나를 끌어주는 멘토가 있다면 성장 속도는 전혀 다르듯이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까요? 자녀의 잠재력을 키우려면 책상 위 교육보다 지적 자극이 있는 공간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아이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만드는 환경, 호기심을 유도하는 작은 도서관 같은 거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말을 인용해 오늘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대륙들을 훑은 짧은 여행을 끝마친 지금, 그날 얄리에게 대답하지 못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각 대륙의 사람들이 경험한 수만 년의 역사가 서로 전혀 다른 궤도를 걷게 된 건 그들이 타고난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단지 누가 더 먼저 씨를 뿌릴 수 있었는가, 어디에 어떤 동물이 있었는가, 기후는 어느 방향으로 열려 있는가. 요즘 말로 가볍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럭키비키였다고 말이다.